아까 역사를 써야만 하는 그런 이유 처음에 말씀하실 때 저도 보통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인문학을 문사철 그러는데 왜 문이 맨 앞에 있는지 아느냐? 문학은 역사와 철학이 들어있어야 문학이다. 그렇죠. 저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확하죠. 역사 속에 그것도 그냥 역사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군상의 삶을 리얼하게 드러내면서 인간의 삶은 부딪히잖아요, 서로. 그것도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자기 어떤 문명사적 고찰과 철학이 있어야 그 사람 간의 싸움과 다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요즘 문학은 왜 그런 게 없습니까? 치열성의 부족이죠. 무엇인가를 쓰고 싶은 강력한 욕구, 큰 주제를 붙들고 큰 작품을 쓰고 싶어 하는 강렬한 욕구가 작가한테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것이 결여되어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왜요? 왜? 젊은 작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선배 작가들은 그 역사 체험을 소년시대부터 해왔기 때문에 쓸거리가 있어서 썼는데 우리는 산업화되고 난 다음에 그런 사회적 갈등이 아무것도 없었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못 써 하고 예. 말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너희들 그 말이라고 해? 말도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내가 태백산맥 쓸 때 나와 한 동년배가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태백산맥을 많이 쓰고 재밌게 잘 쓰냐 하고 묻더라. 그래서 그가 대답하기를 하긴 뭐 우리 충청도에는 빨산이 없었으니까 전라도는 빨산이 셌지 하고 대답하더라. 내가 그래서 그 대답 속으로 미친놈네 그랬다. 그때는 사실 왜냐하면 태어나실 때쯤 그때인데요. 뭘 역사적 경험도 없잖아요. 예. 국민학교 때죠. 예. 빨산 문제는 1952년 3년 그때니까. 아니 해방 직후 이렇게 따지면 사실 그렇죠. 태어나시고 얼마 안 됐을 때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태백산맥의 경우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리랑을 썼습니다. 그거는 나와 함께 아리랑 시대를 겪지 않았어요. 그렇죠. 나는 썼고 그는 못 썼어요. 예. 그와 나와 똑같이 겪은 한강의 시대 그는 못 쓰고 저는 썼어요. 예. 그만 못 쓴 게 아니라 저희 동년배 작가를 다 못 썼어요. 그 차이인 거예요. 체험으로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치열한 자기 욕구. 그러니까 저도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도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말도 안 돼라고 대뜸한 게 그렇습니다. 오늘 현재도 우리 사회의 모순과 문제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요. 그걸 붙들어서 써야 되지 않나요? 써야죠. 작가가? 예. 근데 그런 작품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치열성 부족과 인식, 의식이 없는 거예요. 아니, 저보다 문단 더 가까이 있는 분들 많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예.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끝없이 문제 제기를 해주는데도 좌담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15년, 20년 동안 전혀 뒤따라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혜택을 받죠. 유아 독전. 유일한 뭐 그들이 나를 더 빛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냥 단지 그겁니까? 치열한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그 굶주림이 극한에 가야 되는데 영혼의 굶주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쓰는 자가 글이라고 하는 것은 남겨지는 거잖아요. 1000년, 2000년 전의 문명에 대한 수수께끼도 한 줄의 문장으로 해결되잖아요. 그렇게 글이 생명력이 무서운 건데 그 생명력을 확보해주는 기득권을 가지고 문학을 하면서 남겨지는 글을 쓸 욕구가 없다니 그건 이미 문의기를 포기한 거잖아요. 그 최근에 뭐 신경숙 작가의 표절 논란 뭐 이런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말하기 거북한데 저질러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거죠. 문학에 있어의 표절이라는 것은 표절이 한자 용어지 않습니까? 순우리말로 바꾸면 글 도둑질입니다. 도둑이죠. 남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속여서 발표하는 것이 표절이거든요. 그러므로 경찰이 도둑질하면 됩니까? 성직자가 강간하면 됩니까? 모든 예술가는 표절을 하면 안 되지요. 그건 자살행위뿐만 아니라 자살행위인 동시에 타살행위예요. 그의 작품이 모든 예술은 창작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새롭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어떤 것과 닮지 않았다는 거죠. 완전히 새롭게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감동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들의 그림과 음악과 작품을, 소설을 선택한 애호가들, 독자들에 대한 영혼의 살해예요. 그러므로 그건 타살이다. 근데 최근에 그 논란이 있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번 논란이 처음이 아니다. 그러면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문단, 문학계가 과거 논란의 대처를 잘못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 하면서 이른바 문학 권력 이야기가 나오고 예. 그러면서 선생님 얘기가 또 나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문단에 여러 권력들이 있는데 나는 그 어떤 권력에도 가까이 하나는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인터뷰에서 문단 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길래 군부 독재 30년만 나쁜 게 아니라 문단 독재 40년은 더 나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인터뷰하는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선생님 이것을 그대로 써도 됩니까? 쓰라고 말하는 거지 안 쓰라고 말하는가? 책임을 내게 줄 때 써라. 그래서 10년 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그런 지적을 받고도 문학 권력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낭봉불락의 성을 향유하면서 권력을 행사하고 작가들을 거느리면서 그들에게 상 나눠 매기는 식으로 하고 그런 출판과 결탁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절 시비까지 불거지게 만들어버린 평론가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작품에 대해서 좋고 나쁜 걸 선별해서 독자들에게 예. 이걸 읽으면 좋다고 권하는 일 두 가지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마지막 문학사를 역사를 정리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본과 결탁해서 표절 시비가 15년 전에 붙은 작가를 옹호해가면서 덮어버리고 그가 3번이 아니고 7, 8번까지 인터넷 검증에서 나오도록 만드는 이런 일을 저지르면 안 되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그들이 반성하고 독재를 극복하는 방법은 사실은 무너뜨리는 거 말고 스스로 개과천선해서 독재가 아니게 된 사례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치 권력은 그런데 예. 문학은 달라요. 그들이 또 평론가 집단입니다. 기본 그렇죠. 틀은. 그렇죠. 그들이 보는 임무로 반성하고 이렇게 처절하게 온 매스컴이 총동원 되어가지고 한국 문단의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4.19 혁명보다도 광유 항쟁보다 더 무서운 거라고 인식할 때 바꿔지겠죠. 그래서 또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어떤 자기 자존심을 뚜렷이 세우고 직업에 관계없이 그리고 그것을 어떤 행동과 실천으로 옮기는 이것이 정의롭게 사는 것, 잘 사는 것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예. 인문학의 본령은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문학의 본령도 그런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좀씩이라도 늘어나는 사회는 희망이 있는 사회. 그렇죠. 지금 우리 사회에 그런 희망을 찾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그 고생하신 게 어디로 간 겁니까? 지금 한국 교육이 파탄 상태에 빠졌습니다. 교육. 예. 사교육비가 지금 40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직업이 남보다 더 잘 살고 남을 지배하는 권력을 잡고 그런 쪽으로 좀 치우쳐서 경쟁을 합니다. 교황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무한 경쟁이 있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라고 광화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경쟁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사는 것이지. 이게 가치를 전도시켜 가면서까지 우리를 오도하고 있는 정치 세력들이 경제와 연합해서 그리고 왜 부자를 감세해 줍니까?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낼 때 올바른 복지국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5만 불대의 복지국가는 전부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들입니다. 그렇죠. 왜 우리나라만 세금을 깎아줍니까? 그리고 왜 비정규직이 600만 원을 넘어가야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런 것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도 안 바꾸고 있으니 그러니까 인문학이나 소설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지금 쭉 말씀하신 그런 정의롭게 사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지 못하고 우리 사회에 문제가 많이 첩첩이 쌓여 있는 막 정말 울분을 토로하듯이
쏟아내시는 그런 문제들의 근원은 그러면 어디서 해야 합니까? 정치를 바꿔야 돼요? 교육을 정치 바꿔야 바꿔야 하고 예. 경제 구조 바꿔야 하고 예. 그리고 교육 제도를 바꿔야 하고 그럼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되죠. 누가요? 동시다발적. 누가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 소설을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에 대해서 쓰시려고 예. 하죠.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 교육은 교육 그 영역 내에서 누군가가 조금씩 인간다운 정의로운 삶을 살면서 변화시켜 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혁명을 못할 바에는 시민단체가 많아야 된다. 건실한. 그래서 저는 참여연대 같은 단체를 계속 지원을 하는 것이고 제가 참여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예. 허수아비춤 같은 소설을 재벌을 비리에 대한 얘기를 쓰면서 시민단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도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그 대목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소설가로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소설로 기여하기 위해서 계속 그런 소설을 좀 써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어디서 제가 보니까 아주 일찍부터 이 세계적인 대문호 빅토르 위고와 같은 작가를 되고 싶었다. 뭐 이런 인터뷰를 하신 걸 봤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같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빅토르 위고는 사회의식과 예술성을 가장 조화롭게 잘 이룩해낸 작가거든요. 또 그가 살던 시기도 프랑스 뭐 7월 혁명, 2월 혁명, 파리 공연 이것들 막 있던 그 시기입니다. 그 한복판. 그리고 그의 소설이 또 그러한 일을 추동해 나가는 역할을 계속 잘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양반이 한마디로 자기 예술 세계를 전체 예술 세계를 압축한 말이 모든 예술은 아름답다. 그러나 진보를 위한 예술은 더욱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사회의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를 모험으로 삼고 제 문학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문학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빅토르 위고는 근데 정치도 몇 번 했잖아요. 했죠. 정치해서 또 귀향도 가고. 하원 의원, 상원 의원도 몇 번 하고 했잖아요. 그렇게 직접 하실 생각은 없었어요? 전혀. 저는 제 작가로서 혼자 말을 할 때는 절대성을 갖지만 국회에 들어가면 30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 의사와 상관없이 당의 결정에 따라가는 다수결에 따라가야 하는 그러면 잘못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정치는 오리를 남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는 작가로서 무오리로 살고 싶지 어설픈 감투 쓰고 오리를 남기고 싶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셔야죠. 물론 시대가 다르고 또 사회도 다르고 합니다만은 저는 그 빅토르 위고의 생을 이렇게 보면 빅토르 위고의 생일날을 이제 대문호로 국민적인 추앙을 받을 시절입니다만 생신일을 국경일로 정해서 국민들 다 놀게 하고 말이죠. 자, 그럴 수 있는 나라, 그럴 수 있는 국민. 그게 1800년대 후반인데 프랑스는 그렇게 했구나. 이걸 보면서 참 프랑스의 저력은 또 그런 데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1983년에 처음으로 프랑스를 가봤는데 그때 뻥떼용이라고 하는 비합 외국 열사들을 모아놓은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일하게 부인이 남편과 함께 묻혀있는 게 빅토르 위고예요. 부인의 노고를 인정한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남편을 내조 잘했으니까 당신도 같이 묻혀 해서 부인이 같이 묻혔어요. 유일하게. 마지막 끝낼 쯤에서 그 말씀을 꼭 하시는 이유는 지금 사모님께 뭐 한 말씀을 하시고 집사람 무덤에 제가 따라가서 묻혀야 되는데 그 긴 작업 사실 시인이신 우리 사모님 도움이 없었으면 어려웠죠. 이제 집사람이 최초의 독자죠. 그리고 제일 열심히 있는 열독자. 교정자고 수정자고 감시자고 그런 역할을 다 했는데 제가 태백산맥 일부를 3권을 내놓고 아버지를 뵈러 갔더니 아버지 첫 말씀이 저한테는 게 아니라 며느리 보고 네가 했었다. 집사람이 열심히 뒷바라지 했죠. 감사드린다고 좀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어주신 사모님께. 집사람이 없었으면 저도 없고 제가 없었으면 집사람 또한 없었어요. 서로가
상호 보완적으로 잘 도와가면서 문학을 같은 동료로 해왔죠.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이제 다음번 작품이 그럼 우리 교육에 대한 예. 혹시 그 다음 것도 뭐 구상을 이제 그 다음은 순정한 예술가의 혼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원 장승업 아니면 도공 뭐 이런 사람들의 순수 열정에 갇힌 예술의 세계를 단편집 하나로 써볼 작정이고 그 다음에는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한 3권짜리를 쓰고 싶고 그리고 인간의 영혼의 허망함에 대한 것을 극복해 나가는 종교적 불교적 세계의 소설을 한 3권쯤을 쓰고 싶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10년 쓸 계획을 지금 다 세워놨죠. 그냥 계획만 세우신 게 아니잖아요. 보통 벌써 그렇게 계획 지금 얘기하시면 취재가 이게 다 제가 하고 있죠 지금. 자료 그렇죠. 모으고 분석하고 구성하고 머릿속에서 항상 저는 2-3편의 소설이 함께 굴러가고 있죠. 지금 아직 집필에 착수 안 하셨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뷰도 나오시고 그런 거 아니고 원래 일단 딱 시작하시면 아무 데도 안 나오시잖아요. 이제 세상과 절연 감옥에 들어가시니까. 두문 물출. 자주 뵙고는 싶은데 또 그러다 보면 다음 작품이 안 나오고 참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예. 계속 좋은 작품 바라겠습니다.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조정래 선생님 함께 만나 뵙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